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작년에 수익 좀 보셨다면 올해 5월에 세금 고지서 받고 좀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분들 꽤 있으시죠? 수익이 나면 참 기쁜데 이 양도소득세라는 단어만 들으면 머리가 막 지끈거리기 시작하죠.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해 보이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미국 공인회계사가 직접 운용하는 유튜브 채널의 상세 가이드를 포함해서 여러 자료를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세금의 기본 원리부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을 100만 원 넘게 더 내게 만들 수도 있는 증권사의 비밀,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0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두 가지 핵심 전략까지 샅샅이 훑어볼 겁니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이 알과 모름의 차이가 당신의 실제 계좌 잔고를 어떻게 바꾸는지 이걸 좀 보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수백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절세 비법이 있는데 이게 올해가 지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정보들을 당신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해서 그 힘들게 얻은 투자 수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내야 할 세금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고 그중에서도 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배당소득세는 증권사 앱에 들어올 때 보면 이미 세금이 때려서 들어오던데 이거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네, 정확합니다. 미국 주식 세금은 크게 두 가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배당소득세는 15% 세율로 증권사에서 알아서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입금해 주니까 투자자 입장에선 신경 쓸 게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인데 국내 주식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아, 맞아요. 국내 주식은 보통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큰 함성입니다. 해외 주식은 단 한 주를 팔아서 단돈 10,000원의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소액 투자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1년 동안 모든 해외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해서 최종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신고는 다음해 5월에 직접 해야 하고요. 네,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제가 작년에 엔비디아를 팔아서 1,000만 원을 벌고 다른 주식에서 한 500만 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은 500만 원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250만 원이 남고 이 금액의 22%, 그러니까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고요. 만약에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낼 세금은 0원?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바로 이 250만 원 기본 공제가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열수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방금 예시에서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셨는데 그 1,000만 원이라는 양도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증권사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가격에 팔았는데 이익 계산법이 다르다고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쓰는 증권사 앱에 표시된 수익률이랑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나온 수입금이 달라서 엄청 당황했다고요. 이게 바로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정확히 그 문제입니다. 핵심은 주식을 여러 번 나눠 샀을 때 팔 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증권사는 크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쓰거든요. 첫째는 선입선출법. 아, first in, first out. 네,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산 주식을 가장 먼저 판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동평균법인데 이건 내가 가진 모든 주식의 평균 매수 단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방식이죠.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용어는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실제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보죠. 자료에 나온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제가 A라는 주식을 3년에 걸쳐 나눠 샀다고 해보죠. 2021년에 10주를 500만 원에, 2022년에 10주를 1,000만 원에, 그리고 2023년에 10주를 1,500만 원에 샀습니다. 네, 총 30주를 3천만 원에 사신 셈이네요.
네, 그리고 올해 이 중 10주를 3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여기서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처럼 선입선출법을 쓰는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당신이 가장 먼저 샀던, 즉 2021년에 500만 원에 샀던 그 10주를 판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제일 싸게 샀던 걸 판 걸로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양도 차익은 매도가 3천만 원에서 취득가 500만 원을 뺀 2,500만 원이 됩니다. 2,500만 원이요? 여기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면 2,250만 원이고 여기에 22%를 곱하면 와, 세금이 무려 495만 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한국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 토스증권처럼 이동평균법을 쓰는 증권사를 이용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 증권사들은 당신의 평균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총 매수 금액 3천만 원을 총 주식수 30주로 나눴으니 10주의 평균 취득가액은 1,000만 원으로 계산되죠. 아, 그럼 매도가 3천만 원에서 평균 취득가액 1천만 원을 빼니까 양도 차익은 2천만 원이 되는군요.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를 적용하면 세금이 385만 원. 세상에 계산 방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금이 110만 원이나 줄어드네요. 바로 이겁니다. 110만 원이면 거의 최신 스마트폰 한 대 값이잖아요. 어떤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 스마트폰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셈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증권사 앱 화면에는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서 평균 단가, 즉 이동평균법 기준으로 수익률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군요. 네,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선입선출법 증권사를 쓰는 투자자도 당연히 앱에 보이는 대로 세금이 계산될 거라 착각하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그럼 왜 증권사마다 이렇게 다른 방식을 쓰는 건가요?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선입선출법을 굳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약간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미국 국세청 IRS에서 기본으로 채택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아, 미국 기준이군요. 네. 그래서 일부 증권사들은 그 글로벌 스탠더드를 그대로 도입한 측면이 있고요. 반면 이동평균법은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 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더 편리하니까 고객 편의성을 중시하는 증권사들이 채택한 방식입니다.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다기보다는 각각의 기준과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어떤 투자자에게 선입선출법이 불리한가요?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이른바 우상향 주식을 장기간 분할 매수하는 투자자일수록 먼저 산 주식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이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선입선출법을 쓰는 곳은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그리고 이동평균법을 쓰는 곳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토스증권이군요. 이건 정말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증권사를 선택하거나 심지어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해봐야 할 문제겠네요. 맞습니다. 주식 이전이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양도 차익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경우엔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요? 네, 그 정도 차이라면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죠. 알겠습니다. 내 증권사가 어떤 방식을 쓰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첫걸음이겠군요. 자, 그럼 이 사실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뭘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절세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전략이 바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거였죠.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250만 원 공제를 그냥 수익이 250만 원 안 나오면 세금 안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걸 훨씬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내 계좌를 보면서 순수익을 250만 원에 딱 맞추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두 가지 방법이 소개됐는데 첫 번째는 이익이 난 주식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이 250만 원이 돼서 150만 원의 미실현 수익이 있다고 해볼게요. 다른 거래는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런 경우라면 연말에 그 주식을 250만 원에 팔아서 150만 원의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니까 내야 할 세금은 0원이죠.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건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판 돈으로 바로 다시 그 주식을 250만 원에 사는 겁니다. 이 행위의 진짜 의미는 내 주식의 취득가액을 1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합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아, 취득가액을 높여놓는다.
그렇죠. 이걸 취득가액 상향 조정이라고 부르는데 미래에 이 주식이 500만 원, 1000만 원이 되었을 때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줄여놓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아하, 당장 세금만 안 내면서 미래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 손실을 활용하는 건 어떤가요? 이게 손실 수확, 러스 하베스팅이라고 불리는 전략이죠. 맞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모든 해외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3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B 주식에서 50만 원의 손실이 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익이 난 A 주식만 팔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50만 원에 대해 11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B 주식까지 같이 판다면 이익 300만 원과 손실 50만 원이 상쇄되어서 최종 순수익이 250만 원이 되니까 낼 세금은 0원이 되는 거군요. 와, 손실난 주식을 팔아서 세금을 줄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연말이 되면 전문 투자자들은 모두 자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이런 손익 상계 작업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세를 넘어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정말 유용하네요. 이런 연말 손익 관리는 비교적 적은 금액의 이익과 손실을 다룰 때 아주 효과적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원이 다른 수익이 났다면 어떡하죠? 예를 들어 제가 1억 원에 산 주식이 10배 올라서 10억이 된 거예요. 이걸 팔면 양도 차익이 9억 원인데 세금만 2억 가까이 내야 하잖아요. 이런 엄청난 수익 앞에서는 방금 말한 전략들이 좀 무력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럴 때 쓰는 세금 전문가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수억 원의 세금을 없앨 수도 있는 방법이죠. 바로 배우자 증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더 궁금해지네요. 원리가 뭔가요? 현행법상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식을 증여할 경우 절세의 핵심 포인트는 증여받는 그 시점의 주가가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예시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제가 1억 원에 산 주식이 3억 원이 됐어요. 이걸 그냥 팔면 양도 차익 2억 원에 대해서 약 4,345만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죠? 증여 시점의 주가인 3억 원이 배우자의 새로운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 후 배우자가 그 주식을 바로 3억 원에 팔면 서류상 양도차액은 0원이 되죠. 0원이요? 네. 따라서 내야 할 양도소득세도 0원입니다. 4,345만 원의 세금이 합법적으로 사라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하네요. 그런데 아까 이 방법이 곧 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법 개정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가 해외 주식에도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월 과세. 그게 뭔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 경우 증여 시점의 주가인 3억 원이 아니라 최초 증여자인 당신의 취득가액, 즉 1억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절세 효과가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엄청난 혜택을 이용하려면 증여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증여부의 배우자가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아,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건 명백히 조세 회피를 위한 부당행위로 간주되어서 모든 혜택이 취소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된 자산은 수중자인 배우자가 온전히 소유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료에서 언급된 변수가 있던데요. 증여받은 주식의 정확한 취득가액이 증여 당일 종가가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 그러니까 총 4개월간의 평균 주가로 산정된다는 내용이요. 이건 좀 복잡한데 왜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 규정은 특정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증여액을 부풀리거나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선 변수가 되죠. 예를 들어 증여 당시 주가가 3억 원이어서 배우자가 바로 3억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후 2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해서 4개월 평균가로 계산된 최종 취득가액이 2억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취득가액이 더 높아져서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겠고요. 이 변동성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여 후 바로 매도하기보다는 이 4개월 평균가 산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득가액이 확정된 후에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증권사를 쓰느냐에 따라 내 세금이 100만 원 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좀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연말에 250만 원 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손익관리법과 정말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배우자 증여라는 강력한 절세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세금 계획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투자 전략의 일부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률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결국 우리 손에 남는 돈은 세금을 떼고 난 후에 세후 수익률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정보들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선 시장을 읽는 눈뿐만 아니라 이 세법을 이해하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혹시 당신의 투자 결정이 이 세금 문제에 너무 휘둘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단지 세금이 아까워서 수익이 난 좋은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거나 혹은 손실을 만회하려는 마음에 필요 이상으로 손실난 주식을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최고의 투자 판단과 최적의 절세 전략, 그 둘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을 당신은 어떻게 찾아가고 계신가요?